1월 달 증시에서 트리거 포인트는 1월 11일 날 발표되는 12월 CPI일 것 같아요. 그런 변수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린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4년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성장주가 주목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조선, 이게 트로이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등락이 있을 때마다 모아간다면 내년에는 시장을 이끌어가는 힘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에서 투자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부터 주식시장 그리고 금융시장 전반적인 흐름들을 어떻게 갈지, 그 안에서 증시 흐름을 예측하고, 그리고 어떤 업종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좀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신사임당 채널에 나와서 반갑고요. 좋은 말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서프라이즈죠. 서프라이즈. 너무 서프라이즈였죠. 그러니까 12월 초에서 다른 데서 연설했을 때만 하더라도 금리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그래서 대부분 전문가들이 점도표는 내리더라도 파월 연준위원장의 스탠스는 금리 인하 기대를 제어하는 데 좀 영향을 줄 거다라고 생각했었지만 너무나도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죠. 일단 발언 내용들의 가장 중요했던 것은 금리 인하에 대한 적절한 시점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보름 정도 되는 시간 만에 완전히 뒤집어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이 좀 환호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점도표가 공개되고 전망치가 공개되면서 환호를 했지만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갔던 데에는 파월 연준위원장이 금리 인하를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점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어떤 조건이 있으면 물가가 2%로 가지 않아도 금리 인하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짜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경기가 진짜로 안 좋아진다거나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면 연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희도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었고 논의가 있었지만 가장 논란이 있었던 게 경기가 안 좋아져야지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파월 연준위장은 통화정책 정상화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잡히면 꼭 경기가 나빠지지 않아도 금리 인하한다라는 뉘앙스를 내비쳤거든요. 그러면서 그동안 시장에서 걱정했고 논쟁 사항이 있었던 것을 한꺼번에 막 풀어줬던 느낌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점도표라든지 아니면은 전망치에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많은 분들이 점도표를 봤을 때 금리 인하를 3번으로 열어줬다. 24년에. 그리고 25년에 4번을 유지했다라는 데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분포도를 좀 보면은 시장이 왜 이렇게 환호했는지를 알거든요. 왜냐면 금리 인하 2번을 전망한 연준위원의 분포를 보면 5명이었고요. 3번은 6명. 그러니까 중간값이니까 3번으로 됐는데 4번 이상을 전망한 연준위원이 5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명만 바뀌어도 4번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거고, 한 명의 연준위원은 5번 넘는 금리 인하를 전망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좀 시장이 환호를 했고, 또 두 번째 포인트는 GDP 성장 전망이 하향 조정됐다라고는 하지만 23년이 0.5%포인트 상향 조정됐는데 24년은 0.1%포인트만 하향 조정됐거든요. 굉장히 경기가 견조하다. 또 하나는 블룸버그에서 예상하는 전망치 1.2보다 높은 전망치 내놨다. 그래서 미국 경기를 굉장히 괜찮게 보는구나. 거기다가 PC 물가가 9월 달에는 PC 물가 23년, 그러니까 올해 전망치를 3.3으로 제시했는데 2.8로 제시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연말에 너희들 2% 물가를 볼 수 있어 라는 얘기라는 것 같고, 또 하나 코어 PC도 3.7이었던 걸 3.2로 내려놨습니다. 이 말은 빠르면 1분기에 2% 물가 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시장에서는 3월 금리 인하 기대를 확 땡겨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면서 저희가 평가하기로는 12월 FOMC에서 굉장히 좋은 그림들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저희도 2024년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원래는 조금 상반기에 좀 조정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었는데, 조정폭을 제한하고 좀 추세 반전이 3월 FOMC, 그러니까 24년 3월 20일 전후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좀 시장 전망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트리거 포인트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스탠스가 바뀐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긴 하지만, 합리적인 추론은 경제지표든 또는 금융시장이든 유동성 흐름이든 균열이 보여진 게 아닌가라는 얘기는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생각보다 경기가 빠르게 둔화되나? 아니면은 진짜로 금융시장에 문제가 생기나? 라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급격히 스탠스를 바꾼 게 아닌가라는 게 좀 합리적인 의심 같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 있죠.
근데 파월 연준의장이 이번 FMC에서 말해준 것은 그게 있으면 빠르게 대응할 거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거다라는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위기가 발생한 뒤에 금리 인하하는 게 아니라 위기의 조짐이 보이면 적극적으로 통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스탠스를 보여줘서 그런 변수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린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를 짚어보기 전에 좀 시장의 기대랑 연준의 스탠스랑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최근 코스피도 2,600을 넘나들고 뭐 미국 증시는 역사적 고점을 넘나들고 그런 상황에서 왜 여기까지 급격히 왔을까? 12월 FMC가 서프라이즈한 모멘텀 맞지만 여기에다가 중요했던 것은 금리 인하의 가속 페달을 밟아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표를 보시는 것처럼 3월 FMC부터 금리 인하해서 시장의 기대는 연준은 3번 금리 인하를 말해주고 있는데 3월부터 금리 인하를 해서 6번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150bp 금리 인하 해줄 거로 보고 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채권 금리는 4%를 깼고요. 10년물은. 달러 인덱스도 102포인트 초반까지 내려왔죠. 이런 것들이 시장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금리 인하 기대가 좀 너무 앞서간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돼도 시장은 불안정할 것 같고요.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좋아도 시장은 좀 불안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얘기를 하는 게 bad is bad, good is bad 국면이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 기대가 되게 많이 와 있으면 경제 지표 안 좋으면은 금리 인하 기대를 더 세게 가져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경기가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할 거고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 우리가 금리 인하 기대 이만큼 했는데 너무 앞서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좀 시장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3월 FMC 전까지는 금리 인하 기대가 정상화되고 그런 과정에서 경제 지표들이 좀 둔화되면서 좀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고용 지표는 좀 계속적으로 둔화되거나 좀 부진할 수 있습니다. 1월 초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를 보면은 실업률은 3.7에서 3.8로 반등한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고요. 취업자 수도 199만 명에서 150만 명대로 떨어진다라는 전망이 들어와 있어서 이게 들어오면은 금리 인하 기대가 더 세지는 거 아니에요? 라기보다는 금리 인하 기대가 6번까지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세지기보다는 진짜로 고용이 나빠지나? 라는 걱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보는 1월달 증시에서 트리거 포인트는 1월 11일 날 발표되는 12월 CPI일 것 같아요. 12월 CPI 블룸버그 전망은 아직 들어오진 않았는데 클리블랜드 연준에서 발표하는 인플레이션 나우라는 걸 보면 11월달 CPI가 3.1이었는데 지금 12월 CPI가 3.38 반등한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코어 CPI도 4에서 3.9 플랫한 그림이고 그래서 물가가 반등했다라는 걸 보면 금리 인하 기대 너무 과했나? 3월 달에 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물가가 또 반등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면서 좀 시장이 등락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아마도 1분기에 좀 시장이 등락을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미국 경기가 전분기 대비 연율로 보면 1분기, 2분기가 0.4예요. 되게 낮은 수준이고 중국하고 유럽도 1분기까지는 아직까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여기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추가 반등 시도 2650선 전후까지 반등 시도는 좀 더 남아있지만 여기서 치고 올라가는 그림보다는 좀 정상화되었다가 3월 FMC에서 스탠스를 명확하게 확인한 뒤에 제대로 된 방향성을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2,500선 정도까지는 좀 등락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증시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막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GDP 성장률 전망하고 기준금리 전망을 미국, 유로존, 한국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미국도 경기가 둔화되긴 하지만 하반기에는 올라옵니다. 내년까지. 그런데 그 와중에 금리 인하한대요. 유로존도 올해 하반기 24년 상반기 바닥을 잡고 턴하는데 금리 인하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림들을 도식화해서 보면은 현재 컨센서스만으로도 경기 모멘텀도 상반기를 지나면서 살아나고 통화정책 모멘텀도 시장이 우호적으로 인하 사이클로 들어가고 그럼 증시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많이 질문하시는 게 그럼 경기 침체 오면 어떡하냐. 아까 말씀드렸죠. 크랙이 발생했을 때 경기가 진짜로 불안정해질 때 연준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피력을 해준 거죠 이번에. 그래서 경기가 불안정해지면 그 부분이 마이너스 요인일 수 있지만 통화정책 모멘텀이 더 세지면서 증시는 우호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24년을 바라볼 때 경기 모멘텀과 통화정책 모멘텀을 바라보면
어떤 조합이든 시장이 나쁜 영향은 아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우상향인데 얼만큼 올라갈지가 관건이지 올라간다 내려간다 흐름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한미 금리가 역전되고 역전폭이 커짐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위기 국면이 왔을 때 더 악화시키는 변수지 평탄한 상황에서 이 변수 때문에 뭐 갑자기 유동성이 빠져나가고 그러진 않거든요. 단적인 예로 한미 금리가 역전이 돼서 돈이 빠져나간다라고 된다면 한미 금리, 그러니까 한국 금리가 미국보다 높았을 땐 돈이 계속 들어왔어야죠. 그건 아니잖아요. 경기 상황이든 실적이든 업황이든 수출이든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한미금리 역전이 외국인이 나갈 만한 여건이 됐을 때 나가는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변수지 이것 때문에 외국인이 갑자기 나가고 갑자기 들어오지 그러진 않아요. 자, 그러면은 연준이 스탠스를 조금 비둘기파적으로 전환한 상황에서 한국은 어떻게 될까? 저는 연준과 발맞춰서, 미국 중앙은행과 발맞춰서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PF를 걱정하시잖아요. 타이밍은 괜찮을 것 같다. 4월 총선 있고 그를 전후로 해서 금리 인하 사이클로 진입하게 된다면 저는 이번에 PF 사태는 조금 수그러들고, 그러니까 위기가 끝났다는 게 아니라 위기가 다소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시장에는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예고된 상황에서 위기가 급격하게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3월, 4월을 지나면서 특히 금리 인하가 미국은 늦어도 6월, 빠르면 3월이잖아요. 그러니까 3월, 4월, 5월, 6월을 지나면서 금리 인하가 가시화되고 현실화된다면 한국도 부채 문제, PF 사태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좀 톤다운되면서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제가 2020년 하반기부터 계속적으로 갖고 다니는 그림인데,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탈세계화는 가속화됐고 기술 패권 전쟁은 더 심화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전기차, 2차 전지, 신재생에너지, 방산 인터넷 정도는 계속적으로 시장의 중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재정이 투입되고 법안이 만들어지고 정책 드라이브가 걸리고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산업들에서의 헤게모니를 쥐어야지 각자 도생 국면이 갔을 때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이런 큰 그림 안에서 저희가 24년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성장주가 주목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가치주 대비 성장주 상대 강도를 보면 지금 저점권이거든요.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최근 채권금리가 꺾이면서 반등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채권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 성장주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그림들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근데 올해도 상반기에는 성장주가 두각을 나타냈거든요. 근데 좀 성격이 다를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는 경기 전망 못 믿겠어, 통화 정책 못 믿겠어, 실적 못 믿겠어,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내러티브 장세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스토리텔링에 대한 업종들이 실적과 상관없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단적인 예로 2차 전지 몇몇 종목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로 돈을 벌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테마로 엄청난 상승을 했죠. 그리고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이 부상했습니다. 자, 그럼 내러티브 장세 이후에 찾아오는 장세는 넘버스 장세예요. 숫자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커지면서 그 검증 과정을 거친 종목들만 다시 올라가고 그렇지 못한 종목들은 탈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23년은 2차 전지 하면 너도 나도 다 같이 움직였다면 24년에는 진짜로 괜찮은 종목들,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나오지 못한다면 단적인 예로 메타버스와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무슨 말씀이 드리냐면, 기대감, 스토리텔링으로 이만큼 올라왔는데 숫자가 전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냥 내려가는 그림이 되겠죠. 다행히 이번에 올라왔던 2차 전지나 이런 종목들은 실적도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선별하는 과정, 선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은 이익 기여도와 이익 변화율을 보시면은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조선, 이게 트로이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여도도 최상위권, 이익 모멘텀도 최상위권입니다. 이 와중에 붙어주는 게 소프트웨어, 제약바이오 뭐 이런 업종들이 붙어주고 있고, 철강 같은 경우는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는 이익 모멘텀 굉장히 낮은데 밸류에이션 정상화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하자 말씀드리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숫자가 보여지는 업종들을 좀 더 선별하자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성장은 하는데 모멘텀이 둔화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최근 들어서 전기차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내연기관차에서도 미국 경기 둔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요가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요가 둔화되는 거지 수요가 망가지는 그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최근 자동차의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4배 초중반입니다. PR이 코로나 때보다 금융위기 때보다 낮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자동차는 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저는 밸류에이션 정상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기차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수요에 대한 걱정들이 있긴 한데 그런 걱정들을 좀 완화시킬 정도의 경기가 턴어라운드하는 힘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미국 같은 경우로 보면은 이런 고금리에도 수요가 괜찮았고요. 그리고 1분기에 금리가 살짝 떨어진 것만으로도 수요와 소비가 살아났습니다. 탄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일단은 경제 규모가 일단 레벨업 됐어요. 코로나19 이후에 충격이 있었긴 했지만 급반등하는 과정에서 경제 규모가 커졌습니다. GDP. 그래서 과거에는 15인치 바퀴를 갖고 달리던 세단 차였다면 지금 미국 경제는 20인치 바퀴를 달고 달리는 오프로드 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고금리에도 잘 견뎠고, 만약에 금리 인하 사이클로 인해서 채권금리가 안정된다면 다시금 경기가 올라오는 그림들도 좀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시장에는 우려했던 것보다 나은 그림들을 내년 하반기에는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한국을 팔았어요? 7월, 8월, 9월, 10월 왜 이렇게 팔았어요? 라고 하시는데, 이 그림 보시면은 가운데 있는 파란색이 코스피예요. 판 건 맞아요. 근데 코스피를 판 게 아니라 2차전지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를 제외하고 보면 3월 말 이후 제대로 판 적은 없어요. 2차전지를 어마어마하게 팔았지 나머지 업종들은 그렇게 많이 팔지 않았거든요. 그냥 3월 말 이후 쫙 샀다가 7, 8, 9, 10월 달에 멈췄다가 11월 달에 시장 상황 다시 좋아지니까 쫙 사고 있거든요. 그런 패턴이지 샀다 팔았다 하진 않는 것 같아요. 2000년 제외하고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외국인 수급이 변했을까라는 그림은 밑에 보시는 것처럼 선진국 대비 EPS 상대강도, PR 상대강도가 3월 말을 기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추락하던 EPS 실적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그림이 3월 말을 기점으로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PR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졌던 게 꺾여서 완화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증시 매력도가 지하 5층, 지하 10층, 지하 20층으로 떨어지던 게 이제 좀 살아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더 이상 팔지 않아도 되는 증시가 돼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외국인이 뭘 샀나를 보면은 아까 업종들을 말씀드렸잖아요.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업종. 근데 재밌는 그림이 외국인이 산 업종들하고 좀 맥을 닿아 있습니다. 보시면은 연초에 외국인이 많이 산 업종을 보면 코스피 전체를 10조를 샀거든요. 올해 들어서. 근데 19조 7천억을 반도체 샀습니다. 코스피보다 거의 2배를 더 샀어요. 그리고 자동차를 4조 넘게 샀고요. 그리고 조선을 1조 넘게 샀습니다. 그리고 기계보험을 샀는데 1조 이상 사는 애들 보면 반도체, 자동차, 조선, 기계보험. 자, 이들 업종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업종이 반도체, 자동차, 조선이에요. 유망업 중에. 저는 매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 이렇게 많이 샀으면 시장 상황이 진짜 망가지는 상황이 아니라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반대로 철강은 9조 넘게 팔았고요. 화학도 3조 6천억, 에너지도 1조로, IT 가전도 거의 1조 가까이 팔았거든요. 2차 쪽에서는 좀 매도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가 11월 달, 12월 달 3조, 2조 가까이 사고 있는데 11월, 12월에도 반도체를 제일 많이 사고 있고요. 두 번째로 자동차고요. 아까 연초 이후 흐름과 많이 다르지 않죠. 근데 눈에 띄는 변화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를 11월, 12월 더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업종 중에 이렇게 치고 올라온 업종이 인터넷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자동차에 대한 논란들이 좀 있어서 반도체, 조선, 인터넷을 등락이 있을 때마다 모아간다면 내년에는 시장을 이끌어가는 힘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